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회원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집 주소라든가 주문 정보 등 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쿠팡을 삭칭한 범죄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 1분기 세계 최고의 자산가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자산이 증가한 이가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4,100선을 탈환한 거죠. 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네요. 4,100.05. 저도 마지막까지 계속 장 흘러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깝게 4,100선 딱 코앞에 두나 했는데 막판에 그냥 4,100선 탈환에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 오늘 1.78% 상승한 4,100.05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55% 하락하면서 924.7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가 4,100선 탈환한 게 제가 보니까 지난달 13일 이후에 처음 16거래일 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끌고 나간 힘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다 동반 매수하긴 했는데 기관이 1조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연말에는 보통 기관들이 수익률 정리하는 기간이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확실히 다른 양상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걸은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한국 증시 상승에 기관이 배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드는 요즘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오늘 대부분 올랐는데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 물론 상승세를 기록하긴 했는데 확연히 상승 탄력이 줄어든 모습이고 요즘에 조정을 계속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엇갈린 주가 흐름 이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빛난 곳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오늘 유독 좋았습니다. 오늘 11%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11월 1일부로 15% 관세 소급 적용된다는 걸 이제 미국 측에서 확인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전략, 로봇 사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현대자동차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했습니다. 지난 그 외환 시장과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사실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긴 한데 시장이 이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국민연금 기금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 없냐, 이 질문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달러 수요가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크게 오르고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상의해서
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뉴 프레임워크라는 건 그때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화두를 꺼내 들었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환율 안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서학개미나 기업들이 이제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 점, 네. 이 점과 관련해서도 통계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많이 버는데도 과거 같으면 거의 많은 양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제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는 요인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 이게 돌려 얘기를 한 거지만 결국에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기업들의 달러를 손에 쥐고 이제 풀지 않는 이 현상들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쿠팡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일으킨 뒤에 이제 이용자가 하락세로 지금 전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요. 지난 2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80만 4,511명으로 네. 집계됐습니다. 이제 이게 그 일간 활성 이용자 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앱이나 PC 이런 데 들어와서 사용하신 분들을 이제 집계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불과 하루 전인 그 1일에는 이 일간 이용자가 1,798만 8,800여 명.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사이에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좀 특이한 거죠.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급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이제 고객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게 지난달 29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흘 연속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났단 말이죠. 네. 그때 이례적이라고 봤는데 나흘 만에 또 급감한 거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사태가 터졌고 고객들도 놀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흘간 사용자 수가 확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 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놀랐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내 계정엔 문제가 없나 이런 거 확인하시는 분들, 네. 혹은 회원 탈퇴 같은 거 어떻게 하려고 이제 막 하는지. 눌러보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쿠팡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활성 이용자 수가 이렇게 확 늘어난 거고, 탈퇴 절차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잖아요. 6단대에 걸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흘 만에 이제 다시 확 또 급감하는 걸로 줄어든 거죠. 다만 일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1,700만 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대형은행 JP모건에서 이런 분석을 냈었죠. 이번 리스크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 거예요. 이번 이용자 수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한 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본격적인 이게 사용자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 네. 이제부터 유심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엄정 처분 방침을 내세우면서 일단 당국이 조사, 이제 심의를 하고 있을 텐데 다른 기업들 역시도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여기 그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오늘 속보로 나온 거는 네. 이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국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17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충 설명 자료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지만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이제 그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냐?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산술적 상환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에 이제 과징금 부과받은 사례가 SK텔레콤이 있었죠. 네. 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데, 전해의 매출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네. 이게 3천억 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네. 실제 부과액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347억 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최대 3%까지 부과된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네. 여기 이제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요 단서 조항 탓에 2015년 이게 도입 이후에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단 그랬군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재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 손해배상 제도를 보완해서 징벌적 과징금,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런 강경 기류가 이제 뚜렷해지니까 현재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롯데카드 있었죠, KT 있죠, 뭐 SK 실더스, 뭐 GS 리테일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과징금 부과받기 전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인데 기류가 이렇게 강경하게 바뀌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적용받아왔던 감경 사유들이 네. 얘네들한테 적용받지 못할까봐 기업들이 네. 이제 긴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기록했다고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해외와의 우리가 다양한 교역 과정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경제는 매우 좋은 신호인 거죠. 일단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6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가 됐어요. 네. 이 흑자 규모는 그 전달 9월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이제 10월에 올해 추석 연휴가 있었고 꽤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 8천만 달러. 이게 이제 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나 많은 규모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경상수지가 2019년 3월 이후로 지금 83개월간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장기간 흑자이고요. 11월부터는 이제 명절 효과가 사라지니까 조업일수가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월부터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시 100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확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15년에 기록했던 1,059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네. 1,150억 달러 예.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을 했는데 이걸 더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서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원인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중 국민대학교 차세대 통신사업단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쿠팡에서 몇 명이요? 3,370만 명의 이제 이름, 예, 전화번호, 주소, 또 이메일, 그리고 또 일부 주문 정보까지 이제 유출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국내 성인 4명 중 3명 꼴로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도 SK텔레콤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2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네.
쿠팡이 플랫폼 유니콘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 수가 이렇게 3천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게 애초에 유출된 게 6월 2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쿠팡 측에서 인지한 거는 11월 중순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은 이제 11월 18일에 처음에 이제 4,500개가 해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3,370만 명의 그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예, 일단 이 문제가 노출된 게 네,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게 아니고 네,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대개 그 보안 사고 패턴이 다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찾아내기보다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알려지는 건데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기업이 유출을 감지 못하고 있다가 네, 유출자가 이제 11월 초에 일부 고객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 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고 네, 그 중에 한 고객이 11월 16일에 쿠팡에 알렸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한 4,0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진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고객에게 개인 정보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게 이제 지금 유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쿠팡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국적 직원이라고 하던데요. 예, 네. 근데 그 직원은 이제 퇴사를 이미 10월에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쿠팡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11월에 이제 협박성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쿠팡이 조사를 해보니까 5개월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결제 정보와 그 로그인 정보가 이제 쿠팡 측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쿠팡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노출된 정보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배송 내용. 네. 그 배송 내용 같은 것을 알면은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요. 네. 근데 이제 카드 정보나 또는 로그인할 때 쓰는 패스워드 정보 같은 것은 유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 쿠팡 쪽으로서는 이제 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출된 그 범위하고 사용자에게 이제 사용자와 관련된 세부 지침까지 포함이 됐느냐.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휴면 또는 탈퇴 계정 포함 여부, 내부 인증키, 탈취 경로, 로그 기록 확인 등은 지금 이제 수사 중이므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보이스피싱의 위협은 지금 충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데 일단은 쿠팡에서 말하는 결제 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믿고 있으란 건데 그걸 과연 믿고 있어도 될지 계속 이렇게 불안이 조금씩 더 증폭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예. 퇴사한 직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 해킹 사고하고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네.
이전에는 다 그 외부에서 그 해킹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역할, 로그인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증 담당자였거든요. 네. 인증 담당자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퇴사하기 전에 키를 훔쳐가지고 네. 이제 정보를 탈취했는데 그 탈취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 서버에 들어가는 정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고 해서 들어가는 문이고 네. 그것 말고 API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옆문으로 침투하는 문이 있는데 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제 퇴사 이후에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 직원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퇴사자가 그런 거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권한 회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할 수 있게 놔뒀는지도 궁금하고 예. 지금 아까 연문 첫 번째 문 연문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인증 토큰 얘기하고 뭐 서명키 이런 얘기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거를 인증 토큰을 한 다음에 금방 이제 다시 잠겨버리면 또 인증 키로 그걸 풀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인증 키까지 다 그러니까 서명 키까지 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알려진 바로는 네. 뭐 그 서명의 유효 기간이 뭐 네. 최대 3년이다. 아. 그렇게 있어서 예. 이제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네. 그 사람은 그 서명이 된 토큰을 가지고 네. 나온 거 아니냐. 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퇴사자 처리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퇴사했으니까 퇴사자 처리는 됐겠죠, 예. 당연히. 네. 퇴사자 처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정문으로 출입을 할 때 네. 그것은 막히는데 음. 그런데 퇴사자와 관련해서 삭제하거나 뭐 막아야 될 그런 정보와 네. 통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게 막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본인이 그걸 숨기면 못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제 개인정보가 너무나 많이 유출이 돼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다 바꿨는데 네. 그런데 저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제가 이제 번호를 바꾼 다음에 다 지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살아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 상에서 예. 그 직원의 개인 정보 또 인증키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경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거 지운 줄 알았는데 네. 살아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퇴사 후에 서명키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은 얼마든지 인증 토큰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유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접근 권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쿠팡이 왜 안 했을까 이제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니라 유출로 통제하라는 요구를 쿠팡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네. 뒤늦게서 오늘은 이제 유출을 좀 바꿨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저께 바꿨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노출과 유출은 아주 비슷한데요. 네. 노출은 그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증거가 없다. 네. 또 지금 뭐 나갔다고 해도 그게 유포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또 내부 시스템상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유출될 위험에 있었지만 네. 유출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강변을 하는데요. 네. 이게 그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 실수의 이제 그 뉘앙스를 풍겨서
그 피해 나중에 이제 쿠팡이 입게 될 피해, 과징금 이런 것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노출인 경우에는 그래 그거 참 경미하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출인 경우에 또 이번처럼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네. 최대 과징금을 매출의 3%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쿠팡이 아마 한 40조쯤 될 거요. 41조가 작년에 매출을 예. 일으켰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그것의 3%면 1조가 이제 넘는 금액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반적인 외부 해킹보다 이렇게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직원의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외부 해킹하는 사람들은 네.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네. 그 안에를 담당했던 사람이 정보를 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전보다는 무슨 앙심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무슨 이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추측인 건가요? 이제 뭐 그 관련된 그 사람들끼리 뭐 메신저를 주고받고 뭐 하는데 거기에 추측건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제가 이제 해보건대는 그 개인정보가 지금 그 유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 뭐 거래 사이트에서 그 거래가 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서 이 사람이 꼭 경제적 그런 문제보다는 네. 앙심을 품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정보 유출이 된 적이 있어서 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도 이제 국가에서 보안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통합 인증, 예. 네, ISMSP인가요? 예. 뭐 그거를 받은 건데 예. 이번에 혹시 또 박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예.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또 박살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ISMSP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고 등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얘는 최고 등급이라기보다도 네,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수능 합격한 정도 있죠. 네, 뭐 그런 정도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여기는 기준은 갖추고 있다. 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SMS 인증을 받은 게 이제 맞는 기는 아닌데요. 그 대신에 그 ISMS를 받으면서 퇴사자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 네, 또 API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네. 조항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되는데 네, 그걸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 네, 이번에 내부자 관리라든지 API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SMSP 인정을 받았다고 반드시 보안 사고가 터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거나 이런 등급을 인정해준 정부에도 예.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ISMSP 인증에 관련해서 이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상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해진 기간에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네, 점검을 하는데도 남의 그 정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해가지고 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보라는 거를 물샘 틈 없이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고 이번에 그렇습니다. 허점이 드러난 만큼 그걸 좀 예.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올해 특히 이제 SK텔레콤, 롯데카드, KT에 이어서 이렇게 쿠팡, 어피트까지 보안 사고 많이 발생하는데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까 그 ISMSP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보면 개인 키는 어떻게 관리하고
퇴사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가 지나간 걸 보면은 KT에서도 그 펜토셀은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네. 쿠팡에서도 퇴사자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네. 또 SKT는 인터넷 망하고 내부 관리 망하고 잘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건 그냥 ABC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 안에서 대개 이제 그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 사고도 안 나고 잘 운영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라고 네. 이제 오판을 하는데 네. 사실은 폭풍 잔야가 조용하다고 우리 그 해킹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장비는 다 시간이 지나서 낡은 장비고 네. 직원도 재교육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안은 상시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고 한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보안 시스템에 좀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예.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요.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는 자기가 힘들어서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간 힘들어서 돈보다 공격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공격에 들어간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커야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보안 투자한 금액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크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당연히 보안 투자에 열심히 하고 인력 관리 잘하고 신기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제 좀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과징금을 높여서 1,000억, 2,000억, 막 1조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면 네. 기업은 그냥 그래 내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들은 거기 또 집단 소송을 하고 한다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징수한 과징금은 일반 회계로 가니까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전용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전용 기금 만드는 게 어려우면 미국처럼 네. 감독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예. 피해 고객에게 금액을 나눠주는 방안도 해야 되는데요. 네. 미국에-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라고 네. FTC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의 정보 보호, 사기, 부정 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네. 피해자에게 직접 배분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거의 한 4억 달러씩 고객에게 나눠주고 그런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괜히 정부가 기업 못 살게 구는구나 이런 느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상이 지급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이제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쪽 전문가시니까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주의령을 이제 발령을 했는데요. 사실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거의 스미싱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등록 카드 같은 거 교환해 준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스미싱 피해라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의뢰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도 있는데요. 차제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보안 사고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확산되면서 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해킹이라든가 이런 정보 유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커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말 정보 보호가 예. 그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그런 게 아니고 꼭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각오로 그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형중 국민대학교 차세대 통신사업단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1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 얘기를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워렌 버핏 웨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보통 이렇게 주식 투자 시작하시면 워렌 버핏 책 한두 권 다 읽거든요. 다 읽는데 그 워렌 버핏에 관한 입문서로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책이 워렌 버핏 완벽 투자 기법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몇십 년 되는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 웨이가 아니고 예. 워렌 버핏 완벽 투자 기법. 근데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이에요? 옛날에는 워렌 버핏 완벽 투자 기법이라는 책으로 이름이 있었고 이 책이 이제 저자가 몇 년 전에 개정판을 냈어요. 네. 근데 국내에는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번역이 돼서 이게 이제 그 워렌 버핏 웨이라는 영어 원제 그대로 훨씬 쉽네요. 예, 와이웨이처럼. 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헤그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83년도에 네.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서한 그 버핏의 편지죠. 주주들에게 보내는 그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자가 증권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교육 과정의 일부로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딱 읽으면서 자기는 그 주식을 보는 관점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종이 쪼가리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가 그걸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그 한 주만 사더라도 솔직히 본질은 그냥 기업의 사업체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자기는 그 논리에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버핏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 평생 동안 이 사람이 버핏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체, 회사를 예.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딱 느낌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오를까 말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가의 뒤에 있는 네. 기업을 봐야 된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하루 오르고 내린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를 가치를 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은 뭐냐면은 주식 선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선택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 감명을 받고 뭐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뭐 언론 기사, 뭐 인터뷰, 주주통에도 직접 참석하기 시작하죠. 네.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버크셔에도 주식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고 버핏이 투자한 종목들을 또 연구를 해서 뭐 같이 샀는지 안 샀는지 나오진 않지만 연구를 좀 많이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번에 개정판이 좀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준 사람들이 너무 쟁쟁해요. 이 추천사만 읽어도 제 생각엔 이 책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식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이 시장을 이기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네, 네. 주식시장을 이기는 그다음에 딱 이기는 투자 이런 책을 썼는데 피터 린치도 제가 버핏과 직접 만났고 그래서 이 철학을 소개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투자가 하워드 막스라고 그래서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그 뉴스레터가 굉장히 유명하죠. 책도 다 나와 있고 네. 하워드 막스도 글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를 기술주에 그러니까 99년 2000년도에 IT 버블이 부를 때 가치 투자자들은 IT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 네. 그때 외롭게 IT 관련 주식을 샀던 가치 투자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빌 밀러, 윌리엄 밀러라고 그러기도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평가할 때 가치 투자를 기술주에 적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이 빌 밀러도 네. 이 책에 추천사를 썼는데 원고 하나하나가 다 수준이 있는 원고들이에요. 그래요. 예. 이 서문을 보면은 이제 버핏의 핵심 투자 전략을 4단계로 압축해서 정리해 예. 놓고 있다면서요. 예. 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버핏 책을 여러 번 소개해드리지만 버핏 책의 메시지는 딱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내가 내 행동에 적용하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주식을 사업처럼 분석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인수해요. 내 네. 현금을 주고. 그럼 주가 분석을 하겠어요? 물론 분석도 하겠지만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사업처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1단계. 네. 두 번째가 이제 이 가치 투자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불리는 안전 마진. 네.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안전 마진을 설정해야 된다. 안전 마진이 뭐냐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 이 버퍼가 있어서 네. 예, 쿠션이 있어서 내 실수를 상쇄해줄 정도의 가격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전 마진은 투자자마다 설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안전 마진이 꼭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낮은 회전율로 집중해서 관리해라. 자주 사고 팔지 않는 말라.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내가 사업처럼 분석해서 샀는데 내가 이 기업을 내일 당장 팔려고 예? 이 기업체 분석하겠습니까? 그렇죠. 종목 계속 바꿔 타고 이러진 그렇죠.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버핏도 굉장히 낮은 회전율을 보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버핏이 급하게 팔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TSMC, 네. 그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데 이거 샀다가 얼마 후에 팔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울타 뷰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굉장히 영업 이익률도 높고 시장 지배가 높은 회사인데 이 회사도 샀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오래 보유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낮은 회전율을 유지한다. 자주 사고 팔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뭐 버핏뿐만이 아니라 회전율에 대한 연구는 많아요. 많은데 그런 논문들도 있고 저 몇 가지를 읽어보면은 회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 중에 수익률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예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건 없으니까 네. 거의 없고요. 네 번째는 시장의 투기적이고 감정적인 회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휘둘리는 거죠.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미스터 마켓. 예, 미스터 마켓 비유죠. 네. 잘 아시잖아요. 예, 독립적인 거. 근데 저자가 여기서 또 줄을 달아요. 그 첨언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저자가 우리가 버핏에 대해서 연구하고 따라한다고 해서 네. 개인 투자자가 버핏과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다. 아, 만약에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 치는 법을 책을 사서 읽었다고 그래서 우즈처럼 골프 칠 수 없다 우리가. 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려는 것은 이런 책을 공부를 하고 나서 네. 투자 수익률 과거보다 좀 개선이 되고 네. 그다음에 투자법에 대한 자신의 반성과 교훈을 얻으면 네. 그거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은 이제 버핏의 어린 시절을 포함한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예. 또 투자 철학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 영향을 준 그런 인물들에 예. 대해서도 다 다뤄놓고 있죠. 예. 네, 어떤 인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던가요? 제가 뭐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책이 지금 다룬 주제가 되게 많아요. 매우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버핏이 이번 마지막 주주 서한에서도 버핏이 쓴 글의 절반이 사람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롤모델로 삼느냐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제 이 책에서 저자가 분석한 네. 버핏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인물 4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첫 번째 당연히 아버지죠. 네. 두 번째가 벤자민 그레이엄. 그레이엄 자신의 스승. 네. 세 번째 집중 투자의 선구자인 필립 피셔. 아. 그다음 네 번째 찰리 먼거. 예, 당연히 찰리 먼거죠. 네. 다 외우시잖아요, 이제. 네. 이 버핏의 아버지는 하워드 버핏인데
이분은 증권 중개인이자 공화당 정치인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한 3선인가 몇 선을 하셨죠. 네. 근데 이분이 공화당 내에서 우리가 요즘 보는 트럼프식 공화당이 아니라 네. 공화당 내 굉장히 소수파 중에 개인의 자유와 독립심을 철저히 옹호하는 국가의 개입을 제일 반대하는 네.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 자유주의자 그룹이 있습니다. 네, 네. 버핏의 아버지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저 로웬스타인이라고 버핏 평전을 쓴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버핏의 특유의 자립심은 네. 그의 아버지에게 배운 에머슨식 철학자 미국의 네, 네. 에머슨식 독립 정신의 온화함에 연결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가치, 자유, 독립심, 고독.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서 에머슨의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네.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의 의무를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이 쉽고 고독 속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이 쉽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의 독립성을 완벽한 달콤함으로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버핏은 항상 혼자 있잖아요. 혼자 책 읽고 혼자 생각하고. 네. 그래서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예. 만약 아버지가 구두 판매원이었다면 나도 지금 구두 판매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따라했고 네. 제가 책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엄은 뭐 너무 많이 나오죠. 그 현명한 투자자를 책을 읽고 버핏이 그레이엄이 있는 그 전까지 그레이엄이 콜롬비아죠? 원래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걸 알고서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을 하죠. 네. 그랬군요. 당연히 그래서 네. 이 그레이엄한테 A+를 받았던 유일한 학생. 예. 그다음에 이제 필립 피셔인데 이분은 네. 집중 투자입니다. 소수 종목을 장기간에 집중 투자하는데 가장 유명한 종목이 모토로라 같은 거거든요. 네. 수십 년을 보유합니다. 네. 이분 한번 엄격하게 분석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집중 투자 전략을 유명한데 네. 필립 피셔의 책을 읽고서 버핏이 필립 피셔 직접 찾아가요. 네.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젊은이가 어떤 책을 읽고서 직접 저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만큼 열정도 대단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 필립 피셔가 버핏을 딱 만나고 나서 이게 딴 책에 나온 얘기인데 네. 한 번에 알아보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 크게 되래야. 떡잎부터 그래서 알아봤어. 나중에 이런 버핏이 거죠. 잘 된 다음에 그랬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뭐 이랬던 에피소드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찰리 먼거는 이제 버핏이 굉장히 싼 주식만 사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기업은 너무 싸게 살 수 없으니 네, 적정한 적당한 가격에 가격에 살아라는 이렇게 하게 하면서 네. 오늘날의 버핏을 이제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더웨이 제국을 만든 인물이죠. 그래요. 예. 올해 95세잖아요. 정말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투자에 있어서 성공으로 채우고 예.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투자 원칙 12가지로 소개해 놓고 예.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 한두 대목만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원칙, 경영진 원칙, 재무 원칙, 가치 원칙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비즈니스와 경영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원칙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에 투자해라.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 해라. 네. 몰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핫한 새로운 기업보다 일관된 운영의 역사가 있는 기업, 검증된 기업을 사라. 그다음에 세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유리한 사업에 투자해라. 네. 경영진의 원칙은 경영진이 합리적인 기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주주에게 솔직한 기업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영자가 뭐 M&A 하면 따라서 M&A 하는 경영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이런 관성이나 관습에 저항할 수 있는 경영자이냐. 네.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잠깐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 안전마진이에요. 안전마진. 안전마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버핏이 그 스승의 현명한 투자자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마진 개념. 하나는 미스터 마켓으로 표현되는 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 네.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를 하고 네. 두 번째로는 내가 투자하는 대상을 분석해서 거기에 안전마진 확보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로버트 헤그스트롬, 예. 니슨, 워렌 버핏 웨이 함께 읽어봤어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